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무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시를 쓰는 김민 시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시인은 1968년생인데요. 우리 시단에 현재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시적 성과가 창작적 성과가 굉장히 그 높은 그런 시인입니다. 왕성한 작품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지난해 2019년에 구상 소대문학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문학상 중에서는 소중한 상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소중한 상을 받게 되었는지도 한번 보고, 또 김민 시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시인은 1968년생입니다. 좀 머리가 하지만 굉장히 쾌활하고 얼굴도 하얗고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이 시인은 2019년 이제 구상 소대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인데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지금 50세쯤 됐겠죠. 50세. 동국대 국어교육과를 나왔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년 전에 세계의 문학이라는 아주 훌륭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자벌레의 4편을 발표해 가지고 등단을 했습니다. 등단한 작품들을 보고 그 당시 심사위원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감탄을 시키고 감탄하게끔 하고 해서 드디어 우리 시단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의 등단 과정과 그다음에 성장 과정 등등 여러 가지 심사평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왜 이 시인이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되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에 김민 시인이 쓴 그 작품이 소대문학상에 선정된 선정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상 소대문학상 운영위원회 김초혜 시인의 이 위원장입니다. 심사위원 3명, 중앙대학교 문해창작과 이성하 교수, 안양대학교 국어국문과 맹문재 교수, 성실사이버대학교 허혜정 교수, 이 사람들은 우리 시단에서 각종 문학상을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으로 많이 활동하는 평론가 시인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만장일치로 김민 시인을 2019년 구상 소대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중등록상으로는 지난해에 만 50세에 이제 되었을 때인데, 그때 좀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심사평을 쓴 이성하 교수는 김민 시는 촌철살인과 정문일침을 주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시로 확실한 메시지가 있고 선명한 이미지가 있다. 대상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언어로 포착하는 직관이 놀랍다. 상대적으로 긴 시 심부름하는 아이는 생명 탄생의 비극성을 극복하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엿보인다. 어머니와의 대화체로 진행됨으로써 우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섬뜩한 충격과 뻐근한 감동을 주는 그의 시가 범상치 않다.
라고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심사평인데요. 심사평치고는 굉장히 높은 격찬을 한 그런 심사평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심사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심사위원들이 좀 어깨가 좀 서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칭찬이었어요. 참 작품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썼는가 나중에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은 이제 수상 소감에서 한 편 한 편 퇴고하게 되는 시들이 다 상이라고 여겼대요. 왜 그런지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구상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짜 상을 주시니 옴둘바를 모르겠다.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구두자의 길을 가셨던 구상 선생님의 자치를 부지런히 따라가겠다라고 이제 수상 소감을 밝혔어요. 잠깐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올해가 이제 2019년이 구상 선생님 탄생 100주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구상 선생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문단, 시단, 그리고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상 선생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외관에 구상문학관까지 있고요. 구상문학관에는 참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 문학인들이 탐방을 하는 곳인데요. 그런 귀한 선생님의 더군다나 탄생 100주년의 해에 구상 소대문화상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창작 활동을 인정을 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시인이 이제 등단 과정을 보면요. 김민시인이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33세에 세계의 문학을 통해 문단에 데뷔를 했을 때 화제가 된 것은 일행시라는 독특한 시형이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내성마비 장애를 갖고 문단의 높은 벽을 넘었다는 사실이 그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1960년대 자유와 저항 정신의 대표적인 참여시인 고 김수영 시인의 조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김민 시인은 2007년 첫 시집 길에서 만난 나무늘보, 2017년 두 번째 시집 유리구슬마다 꿈으로 서다를 출간해가지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마비로 어느 장애가 있고 2017년부터는 소리까지 잃어가지고 김민식이는 오로지 시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민식이 선천적으로 내성마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시인이 사물을 보는 그 대신에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지만 사물을 보는 예리한 통찰력이라든지 그리고 사물이 하는 말, 보통 시는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고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 감추어오는 그 말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노트에 옮겨 적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보면 시집이라고 이제 자주 받아보고 시라고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하는데요. 보통 거의 다가 시들을 작품들을 읽어보면 내 감정, 사물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내 주관, 관념, 이런 것들을 짧게 쓴 걸 이제 시라고 생각해서 발표들을 많이 해요. 시집으로도 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에는 물론 뭐 이런 것이 시다, 저런 것이 시다 라고 이렇게 꼭 딱딱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좋은 시라고 말을 했을 때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책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상을 보고 어떤 시인은 네 발 달린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위험한 짐승. 그거 뭐냐면 책상이 하는 말, 책상이 가지고 있는 책상이 감추고 있는 어떤 그 자기 존재, 이런 것들을 시인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노트에다 옮겨 적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를 쓴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하여튼 그 김민 시인은 대단한 어떤 그 사물을 보는 통찰력,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미지화 시키는 능력이 아주 빼어납니다. 어떤 시인은 그랬어요. 시는 글이 아니고 시는 그림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림처럼 그려서 그림을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사물을 보고 느낀 점을 좀 더 이제 침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물이 하는 말,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을 그림처럼 생각해서 시를 써나보면 그 한 폭의 그림을 보듯이 탁탁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창작 작업을 김민 시인이 해왔는데 아주 대단한 그런 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죠. 이제 아까 그 김민 시인이 받았던 소대문학상, 소대문학상은 도대체 어떤 상인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구상 선생님을 소개를 할 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상 소대문학상은 을 주관하는 소대평로, 발행인이 방기희 씨입니다. 방기희 씨고, 아직도 이제 소대문학이 나오고 있죠. 아마 장애인들의 작품 발표 기회를 지면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좀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방기 발행인이 소대문학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소대문학상을 주관하는 소대평론 방기희 발행인은 올해가 구상선생 탄생 100주년인데 2019년 구상 소대문학 수상자 김민 시인에 대해 구상 선생도 알고 계셨기에 김민 시인의 수상이 구상 선생님의 뜻이 아닐까 싶다. 우리 문단에 훌륭한 장애인 문민들이 의외로 많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장애인 문민들 많죠. 시를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소설도 쓰고 또 문인뿐만 아니고 화가들도 많고 무용가들도 많고 서예가들도 많고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장르에서 엄청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성이 풍부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밝고 사물이 하는 어떤 감성들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데 상당한 그 감각이 있는,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더 빼어난 것 같아요. 일반 예술가들도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으면 더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을 할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김민 시인이 대단한 시인이라고 평가를 했던 작품 중에 하나. 김민 시인이 쓴 시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일본의 하이쿠라는 장르 아시죠? 하이쿠를 연상케 하는 아주 한 줄짜리 시들, 두 줄짜리 시들을 써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특별히 길어요. 심부름하는 아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부름하는 아이 김민. 1. 텃밭 사이 지름길로 오다가 발을 빠뜨렸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심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늦었구나 얘야. 소뚜껑 좀 닫아주지 않겠니? 예, 알겠어요. 무엇이든 닫아버리는 일은 제 몫이니까요. 그런데 뚜껑은 어디 있어요? 곰쥐떼가 몰려온다는구나.
안에 들은 건 이건 대체 뭐죠? 처음 맡아보는 냄새예요. 너의 탯줄로 만든 순대란다. 맛 좀 봐주련? 칼을 가져오려무나. 칼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웃자란 발가락을 솎아내야 하거든요. 참 그것들도 같이 찌면 좋겠네요. 이제부터는 내가 찜솥을 맡아도 되겠구나. 뚜껑을 찾았니 얘야? 이제 뚜껑은 찾을 필요 없어요. 제 몸을 통째로 넣을 거니까요. 곰쥐떼가 몰려오고 있질 않니? 곰쥐는 저처럼 질긴 상처는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 나리구전이 솜털집에 눈물샘 좀 맡기고 오려무나.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시입니다.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건 이제 그 어머니와 김민 시인이 대화를 하는 형태로 시를 썼죠. 시를 썼는데 이제 보면 이제 그 처음 접하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 두세 번만 읽어보면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시를 한번 음미를 해볼까요? 음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심부름하는 아이입니다. 심부름하는 아이. 먼저 첫 행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텃밭 사이 지름길로 오다가 발을 빠뜨렸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심어놓고 왔어요. 이제 여기 보면 심부름 갔다 오다가 빨리 오려고 하다 보니 발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발을. 왜 지름길로 온다 했을까요? 어머니가 기다리기도 했지만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름길을 선택한 거예요. 시인이, 김민 시인이 심부름하는 아이가 그 발을 빠뜨려 놨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냥 심어놓고 왔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놀랍죠? 충격적입니다. 발을 거기다 심어놓고 왔어요. 어디 구덩이에 빠졌겠죠. 구덩이에 빠진 그런 발을 심어놓고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발, 잘 움직이지 못하는 발을 그 길에다가 구덩이에다가 그냥 심어놓고 왔다. 이 말은 내가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엄마한테 빨리 가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한데 이 느린 발, 이 느린 발을 마음속의 발이죠. 이 느린 발을 실질적으로도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잘 걷지 못하지만 잘 걷지 못하는 발을 아예 거기다 버리고 심어놓고 왔다 이 말이거든요.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오로지 엄마한테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발, 그 마음의 발, 그것만 이제 가지고 엄마한테 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텃밭 사이 지름길로 오다가 발을 빠뜨렸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심어놓고 왔어요. 이 다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거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리를 빠뜨리고, 그걸 버리고 싶은 마음. 엄마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잘 빨리 걷지 못하고, 느릿느릿하고, 자꾸 발이 빠지는 그런 발을 버리고 온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발은 내한테 필요 없다. 라고 이제 마음의 충돌이 막 생기는 거죠. 이거를 내가 이 발을 빠뜨리고 내가 그냥 여기서 죽어버릴까? 아니면 엄마한테 갈까? 이걸 걷기 힘든 다리를 가지고 이게 이 마음속에 어떤 그 충돌 때문에 고민 이런 것들을 하느냐고. 그 뒤에 보면 그래서 늦었구나 얘야 나오거든요. 그런 네가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 다리를 버릴까 말까, 내가 죽을까 말까, 엄마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내가 세상에 사라질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읽을 수가 있어요. 저 뚜껑 좀 닫아주지 않겠니? 지금 뭘 끓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어요. 무엇이든 닫아버리는 일은 제 몫이니까요. 그런데 뚜껑은 어디 있어요? 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네요. 내가 왜 발을 발을 그냥 그 구덩이에다가 심어놓고 왔다고 했는지. 실질적으로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말을 안 듣는, 잘 걷지를 못하는 다리지만 그걸 아예 심어놓고 왔다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닫아버리는 일은 제 몫이니까요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무엇이든 닫아버리는 일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이제 소뚜껑을 닫으라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무엇이든 닫아버리는 제 몫이니까 이거 소뚜껑을 쉽게 닫을 수 있어요. 글로서 보면 그런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예 그냥 던져버리고는, 그래서 다시 그 던져버리고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말, 그런 걸 새로 가져온다는 건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그 지 몫이니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전체를, 뇌성마비 전체를 그냥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을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무엇이든 닫아버리는 일은 제 몫이니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곰쥐떼가 몰려오는구나. 이제 이거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온 쥐떼가 이제 몰려와가지고 이제 먹을 것 같으니까 빨리 뚜껑을 닫아라는 얘기겠죠. 이제 뚜껑을 닫아라 하니까 아내들은 이건 대체 뭐죠? 처음 맡아보는 냄새예요. 아마 뭘 끓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너의 탯줄로 만든 순대란다. 맛 좀 봐주련 칼을 가져오려오구나. 김민식인의 그 힘이 어디서 느껴지냐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너의 탯줄로 만든 순대란다. 이제 순대국을 끓이는가 봐요. 순대국을 끓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순대 찜인가 하여튼 순대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솥에다가. 있는데 너의 근데 그 순대가 뭐냐면 너의 탯줄로 만든 순대라고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너의 탯줄로 만든 순대. 이 말은 이제 엄마가 김민식인을 낳았는데 그 낳은 그 김민식인이 뇌성마비 장애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뭔가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너의 탯줄, 그러니까 이 탯줄이 뭐냐 하면 탯줄이 내 운명이죠. 운명. 내 몸을, 장애라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를 뭐라 할까, 좀 버리고 싶어. 어디다 그냥 막 삶아버리고 싶은, 삶아버리고 싶은. 그리고 새로운 건강한 아이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탯줄로 만든 순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잘라서 이제 이제 먹여주려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칼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웃자란 발가락을 솎아내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참 그것들도 같이 찌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제 의지가 나타납니다. 내 장애가, 나는 이제 발가락도 이제 막 이제 웃자라서 어딘가 막 가려고 하는데도 발가락이 아파서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한데다가 더군다나. 그래서 가고자 하는 그 욕망, 어딘가를 이제 가려고 하는 욕망조차도 이제는 막 삐쭉삐쭉 나오는 그걸 이제 다 정리를 하고 해서 하는 그런 발가락들,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욕망, 또 아무 곳이나 막 가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순대를 자르려고 하는 그 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제가 막 쫙 잘라 내려가요. 그리고 그런 욕망들을 통째로 그냥 솥에다 넣어서 그냥 찌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찜소스를 맡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해요. 아주 단순한 말인데요. 이게 이제 시 안에서 작품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제는 네가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으니 이제 찜솥도 이제 네가 맡아서 뭘 쪄도 되겠구나. 세상 어떤 일도 어떤 것도 가져와서 요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뚜껑은 필요 없어요. 제 몸을 통째로 넣을 거니까요. 아, 의지가 강합니다. 내 몸을 통째로 넣는다 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패배 의식,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그런 상상들 이런 것들을 뭐 하여튼 통째로 그냥 막 다 넣어버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곰지떼가 몰려오고 있지 않니? 곰지는 저처럼 질긴 상처를 먹지 않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곰지떼가 오는데 이 솥에 끓이고 있는 순대국인가 뭔가를 이제 먹으러 오겠는데 그걸 먹으러 오기 전에 니를 잡아 먹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곰지는 저처럼 질긴 상처는 먹지 않는데요. 이렇게 뭐냐면 또 이 마음에 어떤 충돌이 생기는데 이 충돌이 생기고 막 이 일상생활이 곰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극복해 나가는 이런 질긴 이겨내면서 생긴 상처 그런 것들은 질긴 상처는 먹지 않는다. 곰지도.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나한테 덤비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어머니 날이 구전이 솜털집에 눈물샘 좀 맡기고 오려무라. 이 말은 뭐냐 엄마가 이제 감동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는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뭔가를 할 것 같구나. 또는 저 장애 때문에 저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구나 하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 안 흘려도 될 것 같으니까 자식이 이제는 충분히 세상을 장애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내 눈물샘을 아예 그냥 솜털집에 맡겨라. 솜털집에 가면 솜이 있죠. 그 솜이 내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을 그냥 쫙쫙 빨아당기고 나는 이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 걸 알았으니 이제 눈물은 필요 없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대단한 작품을 썼으니까 문학상을 수상을 했겠죠.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충격적인 그런 문구들이 나오지만 아주 일상적인 문구죠. 일상적인 문구인데도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지만 그것들을 시라는 걸로 다 형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시라는 예술 장르로 기가 막히게 성공한 그런 김민 시인입니다. 이 한 줄짜리 작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짜리 작품들을 보면 뭐 시가 엄청 길어야 좋은 거고 엄청 길어야 뭐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 줄짜리 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자주 있는데 하이쿠라는 장르가 있어서 한 줄로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 줄로 쓰기가 100마디 말을 10줄의 글을 한 줄로 압축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 시가 한 줄짜리지만 대단한 뭐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한 줄짜리 작품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화상 1 노을이 갈대 사이로 흘렀네 내 굽은 손으로는 뭘 뿌려야 하나. 딱 보시니까 알겠죠? 노을이 갈대 사이로 흐르는데 이거는 누가 흘려요? 노을이 갈대 사이로 흐르는 거는 이거는 자연이 흘리는 거죠. 대자연이 흘리는데 내 굽은 손으로는 뭘 뿌려야 하나. 그 노을 갈대 사이 안으로 같이 한번 자연 속으로 한번 같이 자기도 자연의 일부가 되고 싶은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성마비를 앓고 있으니 내 굽은 손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화상이에요.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손이 굽었다 이 말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신체 일부 자기 자신의 장애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노을이 갈대 사이로 흘렀네 내 굽은 손으로는 뭘 뿌려야 하나. 자화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화상 2 난수표를 풀어야
나를 읽을 수 있다니. 김민 시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난수표라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그 심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풀지 않으면 도저히 나 자신을 파악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짧지만 아주 맹쾌합니다. 맹료하고. 그 다음 이거는 참 더 아주 빼어난 작품인데요. 자화상 3 집어등 켜지는 시간 이쩍 마른 오른손 탄불에 구워들고 한 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어등이 켜지면 이제 집어등이 켜지면 거기에서 뭐 포장마차도 있을 거고 늦은 시간에 포장마차 소주도 한 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왼손잡이인가 봐요. 오른손이 말을 안 들으니 예, 왼손잡이인 거예요. 왼손으로 이제 술을 먹는데 오른손 탄불에 구워 들고 한 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이거 말 안 듣는 오른손 이거 탄불에 구워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 구워서 먹고 싶다. 그러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막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말 안 듣는 오른손은 내가 왼손잡이니까 말 안 듣는 오른손을 갖다 왼손으로 왼손으로 먹는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원래는 이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후천적으로 태어나고 나서 왼손만 쓸 수 있으니까 왼손으로 먹는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왼손으로 마시는데 오른손을 탄불에 구워가지고 장애를 없애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의지거든요. 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 자화상 4 죽음을 주우러 다니는 능마주의. 이거는 뭐냐면 김민 시인이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마주의는 뭐죠? 시인 자신입니다. 시인 자신. 어차피 시인은 사물들이 하는 말을 줍거나 사물자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주어서 그거를 노트에다 옮겨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마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능마. 죽음을 소재로 한 그런 시를 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죽음. 물론 뭐 죽음이라고 해가지고 암울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죽음을 어떤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떤 형태로 의미를 줄 수 있느냐라는 그거는 이제 그 시인이 알아서 할 일이겠죠. 그다음 그 시창자 여기서 이제 신민 시인의 시창자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자화상 5 아유 이거 손 좀 많이 봐야 되겠는데요. 아주 읽으면 좀 마음 한 구석이 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머러스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손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이거죠. 자기는 내성마비를 앓고 있으니 전부 많이 뜯어고쳐야 되겠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가 말하는 거는 손 많이 봐야 되지만 나는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는 보통 산문은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지만 시라는 장르는 보통 보면 한 줄 속에 다이성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유라는 게 은유의 기법이 많이 사용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걸 보면 손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이 말은 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생활하기 불편한 장애, 이 장애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뒤집어 보면 이 장애라는 걸 때문에 이걸 극복해서 이 장애도 관계없이 나는 시창작을 할 수 있다는 그 이면에 어떤 의미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애벌레 어떤 보이지 않는 눈에 우리 또한 아름다울 수 있을까? 자신 자신을 애벌레로 기어다니는 애벌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면 두 발로 걷고 뛰고 달리고 뭐 산에도 올라가고
여러 이런 그 일상을 살지만 우리 이제 그 김민식은 그러 하지 못한 형편이니까 자벌레처럼 이렇게 어, 느리게 이렇게 걷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신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시를 쓰게 된 거겠죠. 이 친구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누가?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 우리 모두들이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귀, 끓는 노을에 몸 던지는 까마귀 한 마리 운다. 자기 귀도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자기가 이제 까마귀가 되는 거죠. 결국은 까마귀가 자신이에요. 까마귀가 끓는 노을에 이제 몸을 던져요. 안 들리니까 막 나는 정말 죽고 싶다. 귀가 좀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의 현재 상황을 비참한 그런 걸 한 줄의 시로 나타냈습니다. 또 이제 보면 제 두루미 때 먼 하늘길 저 줄 중간쯤에 끼어간다면 조금은 손이 덜 떨리리. 이 말은 대중송에 함께 있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저 줄 이제 이 제두루미 떼가 이제 가는 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떼로 이제 줄을 이어서 쭉 가는데 그 안에 자기도 중간에 끼고 싶다는 얘기.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 속에 끼어서 간다면 내 손이 안 떨리겠다는 얘기예요. 장애가 있는 손이 안 떨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대중 속에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싶다는 그 말을 한 줄시로 아주 맹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굣길 세상 모든 저물녘은 어머니와 헤어진 시절. 자기가 이제 그 학교를 다녔겠죠. 학교를 다녔는데 세상 모든 저물녘은 어머니와 헤어진 시절. 이 저물녘은 세상이 이제 문을 닫는 이제 때죠. 잠이 드는 잠을 준비하는 때고 그거를 이제 어머니와 헤어진 시절. 그 어머니와 헤어졌다는 이 말은 어머니랑 헤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헤어질 때의 그 어떤 그 쓸쓸함, 그 하굣길이 그만큼 쓸쓸했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가는 그 하굣길이 너무너무 쓸쓸했고 고통스러웠다. 그 어머니와 헤어진다는 건 뭐냐면 아쉬움이 크고 뭔가 마음속에 고통이 생기고 그렇겠죠. 더군다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잘 돌봐왔던 그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와 헤어졌다는 것은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신의 다리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귀가 되어주고 자신의 입이 되어준 그런 그 어머니와 헤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고통이 있을 건데 그 하굣길 학교에서 마실 때마다 그 세상이 이제 저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애들이 있을 뭐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이제 하굣길에는 그런 없이 혼자 가야 하니 어머니와 헤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라고 아주 짧게 그렇게 했지만 상당히 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가슴 아픈 이야기. 그래 이제 이 시인의 우리 김민 시인의 작품들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 참 멋진 친구죠. 이 친구를 저도 상당히 존경하는데 시인으로서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이 정도의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보통 어떤 그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얼마나 갈고 닦았겠습니까? 이런 작품들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를 쓰면 금방 나오는 것 같지만 맨날 며칠 심지어는 1, 2년씩 고민을 해서 뜯어고쳐서 정설을 해서 교정을 보고 탈고를 하고 퇴고를 하고 퇴고를 하고 해서 결국은 탈고를 해서 발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일반 그 장애가 없는 그 뇌성마비를 아직 알아본 사람들은 모를 텐데 일반 보통 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짧게 쓰면 다 쉬고 길게 쓰면 소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르겠죠. 예, 문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김민 시인이 쓴 심부름하는 아이를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잘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부름하는 아이 김민 1. 텃밭 사이 지름길로 오다가 발을 빠뜨렸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심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늦었구나 얘야. 소뚜껑 좀 닫아주겠니? 예, 알겠어요. 무엇이든 닫아버리는 일은 제 몫이니까요. 그런데 뚜껑은 어디 있어요? 곰짓대가 몰려온다는구나. 안에 들은 건 이건 대체 뭐죠? 처음 맡아보는 냄새예요. 너의 탯줄로 만든 순대란다. 맛 좀 봐주련? 칼을 가져오려나? 칼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웃자란 발가락을 솎아내야 하거든요. 참, 그것들도 같이 찌면 좋겠네요. 이제부터는 네가 찜소스를 맡아도 되겠구나. 뚜껑은 찾았니 얘야? 이제 뚜껑은 찾을 필요 없어요. 제 몸을 통째로 넣을 거니까요. 곰쥐떼가 몰려오고 있질 않니? 곰쥐는 저처럼 질긴 상처는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 날이 고전이 솜털집에 눈물샘 좀 맡기고 오려무나. 여러분 감사합니다.